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 국가가 건설되고 초기에 완성되기까지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과 지방 군사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같은 기본적인 통치 조직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문벌귀족 사회라는 걸 공부해 볼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 호족과 육두품에 의해서 건국된 고려, 여러 지배 세력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러나 매사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게 구조 조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후에 유교 중심의 통치 이념이 확립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고려에는요, 중앙에 문벌귀족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자손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개경에 거주하면서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계층을 말하는데요. 또 지방에는 광범위하게 향촌의 호족들이 향리로서 그 밑에 하급 귀족으로서 분포하게 되는 이런 지배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 사회라 그럽니다. 자, 이 문벌귀족 사회가 성립되면서요, 계속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꽤 긴 세월을 운영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벌귀족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고, 왜냐하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로드 액튼 경이 뭐라 그랬냐면요. 로드 액튼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엔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문벌귀족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55쪽이죠. 55쪽 교재를 펴보시면요. 네, 여기 맨 밑에 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이라 그러면서 과거제도와 음서제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세력이 등장했다. 음서를 동그라미 칠해두시고요. 그 밑에 경제적인 특권으로 과정과 공음전이 나오는데 공음전을 동그라미 칠해두십시오. 특히 이 음서와 공음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음서와 공음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결혼입니다. 귀족들 간의 결혼. 폐쇄적인 결혼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끼리 결혼을 하지요. 안 그런 결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렇게 그걸 이겨내고 결혼해도 때때로는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요. 왜 그럴까요? 누구라고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느 이름만 들면 유명한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국회의원이신데, 유명한 또 국회의원이에요, 이분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도층을 지향하는 분이죠. 그분의 할아버지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딸이, 자기 아들이 유명 탤런트인데, 오랫동안 어떤 동료 탤런트랑 교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신 그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너는 비록 탤런트지만, 우리 집안은 단순한 탤런트 집안이 아니고, 정치가 집안이다. 따라서, 연예인하고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공무원을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을 하고 있는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를 제가 봤었는데요. 또 그 얘기를 최근에 또 그게 화제가 돼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려고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자신들의 신분이 더 안정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즉 인맥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혼이란 건요, 여러분,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에요. 집안 대 집안의 만남. 사실 그런 측면이 되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합니다만, 저와 제 결혼하실 이제 부인 될 사람은 둘 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그쪽 부모님이나 다 평범하신 분들이라,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던 건 아니에요. 물론 키워주신 것만 해도 고맙죠. 근데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요. 제 얘기는 투정 부리자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지금 하고 상견례를 할 때 일사천리로 일이 잘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쪽의 집안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면, 한쪽 집안이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이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결혼은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세습하고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식은 저절로 관직이 오른다는 거죠. 공금전을 통해서 토지를 세습하고요. 토지 세습이 가능한 토지고요.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이들 중에서도 최고의 결혼은 왕실과의 결혼입니다. 만약에 이런 왕실과의 결혼을 특정한 문벌 귀족 가문이 독점하게 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경원이치라는 가문이 이렇게 됩니다. 한 70년 가까이 자기들끼리 왕실과의 결혼을 독점하면서 같은 문벌 귀족끼리도 어떤 균형을 깨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이치 가문과 다른 문벌 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게 이자겸의 난으로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앞서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제도가 문벌 귀족 사이를 뒷받침해주는 도구로 또 나와 있죠. 과거가 왜 과거는 그러냐면요. 선생님 과거는 능력 본위의 시험인데 왜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하실 건데 합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 입학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고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사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명문대학을 들어가 보시면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건데 그런 명문대학들에 입학한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잘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 통계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 2000학번 꽤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좀 비율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농어촌 특례 입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에 43%가 서울 출신이고요. 이 43%의 서울 출신 중에 그 따로 빼서 서울 출신들만 빼서 그 중에 무려 50%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출신들이었습니다. 자기 주소지가 이렇게 되면 그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5천만 인구의 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에 25%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인 5천만 중에 서초, 강남, 송파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인구상으로 보면요.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잡아봐요. 따라서 25분의 1이니까 인구 대비로 하면 4%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25%가 들어간다는 건 무려 6배가 넘게 더 들어가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명문대학 또 아주 사법시험이라든지 뭐 행정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들도 결국에는 많은 서포팅이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 돈이 많고 또 문화적으로 이미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이죠. 음소, 공공전, 결혼 등으로 권력 기반을 다진 문벌 귀족이 또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문이 좋으니까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부해서 결국엔 과거까지 쓸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오히려 신분 이동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분을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대학들은요. 이건 좀 이 본 주제에 약간 어긋나는 거죠.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들은요. 성적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기준치보다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거나 돈이 없는 집안이면요. 합격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었으면 이들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롤스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얘기한 정의론이라는 기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에 근거해서 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들도요. 보시면요. 성적이 더 높은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낮은데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의 여건이나 집안 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합격을 시켜준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면 좀 논란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균형 선발이나 뭐 차상위 계층, 하위 계층 선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걸 보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신분의 계급의 고착화에 이득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고려시대에 오죽했겠나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거 광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했던 것은 결국 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문벌귀족 사회가 완전히 고착화되게 돼요. 결국 이들이 무너지려면요. 내부의 분열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분란이 일어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56페이지에 보시면 이자겸의 난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원 이씨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왕실과의 결혼을 독점하면서 너무 치고 나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경원 이씨 가문의 보스였던 이자겸은요. 정말 재밌는 사람인 게 인종의 그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표에 보시면
16대 예종 하면서 예종의 부인이 문경태후라고 되어 있죠. 이 문경태후가 이자겸의 딸입니다. 그런데 17대 임금인 인종의 부인 2명이 있죠. 폐비 2명 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이자겸의 딸입니다.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이 자신의 이모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요, 자신의 딸들, 그러니까 저 인종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들을 또 인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자기 외손자에게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이자겸은 인종에게 외할아버지 겸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려시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중기까지도.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태조 왕건도요.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란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남매들끼리 다 결혼시켰거든요. 다만 이제 엄마가 같은 남매들은 결혼 안 시키고 이복 남매 있잖아요. 엄마가 여러 명 있었으니까 다른 엄마에게서 나온 자식과 이렇게 남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한 거죠. 한쪽에 아버지 피를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근친간의 결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고려는요. 귀족 가문일수록. 근데 고려 중기가 되면 이미 유교 이념이 들어오면서 이걸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자겸이 오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종은요, 이것 때문에 너무 좀 짜증이 났던 거예요. 게다가 이자겸이 심지어는 이런 거죠. 잘 나갈 때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데 너무 자신의 권력이 도취되면서 인종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록 실질적인 권력은 이자겸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고려의 왕은 인종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는 보장해줘야만이 그것이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인종이 갖고 있는 권위에 도전을 하고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인종의 왕위를 찬탈한다는 소문까지 돌아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가들끼리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이자겸 본인이 소문이 물론 루머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돈다는 건 이자겸 본인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종이요.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해요. 그러자 이자겸이 군대를 끌고 사병을 끌고 궁궐에 입성해서 사실상 인종을 폐위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붙이고 정권을 장악해요. 까딱 잘못하다간 인종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자겸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자겸 라인의 2인자였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인종의 측근인 정지상이 회유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척준경이라는 사람은 이자겸에게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척준경을 철저하게 믿고 군대의 지휘권을 왕실의 경호권을 척준경에게 맡겨놓은 상황인데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묘총의 서경천동등 때 또 나올 건데 인종이 굉장히 격하게 아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고려 최고의 시인이자 문학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학가들이 옛날부터 문학가 남성들이 여자친구를 잘 꼬신다 그래요. 여성에게 인기가 좋다. 왜냐하면 문학가들은 일반적인 남성들보다는 훨씬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빛, 표정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위대한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여성들은 그런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들을 상당히 조여하죠. 예민하다는 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막 이런 까탈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빛, 내 마음만 보고도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아주 멋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행동으로.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많은 문학가들에게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여성들한테.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무도 여러분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할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자겸 본인도 척준경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느냐. 그동안 내가 1인자가 되면 척준경이 완전한 2인자가 될 건데 문화시종 자리는 척준경에게 주어질 건데 뭘 걱정이냐. 이러고 있었는데 정지상은 캐치하고 있었던 거죠. 척준경이 2인자로서의 무언가 알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걸. 그래서 회유합니다. 네가 요번에 이자겸을 배신만 하면 너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척준경이 이자겸의 뒤통수를 치게 되고요. 이자겸이 쫓겨나게 되고 척준경이 권력을 잡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척준경을 탄핵시켜버리죠. 척준경이 큰 착각을 한 게 이자겸이 있었기에 본인의 권력도 지금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자겸이 날아가죠. 본인도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경원 이씨와 경원 이씨를 따르는 세력들이 모두 제거당하게 됩니다. 예? 모두 제거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혼란하는 와중에 궁궐이 불타고 왕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경 출신들, 즉 평양 출신의 귀족들이 갑자기 서경촌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번 기회에. 개경도 불타고 뒤숭숭한데 이거는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개경의 지덕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땅으로 가서 신선한 풍수지리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하면서 서경촌도를 주장하게 돼요. 사실은 이 3번에 있는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이자겸의 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3번. 네, 이 서경파라고 불리는 서경 출신의 귀족들과 개경파라고 불리는 개경 출신의 전통적인 귀족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난 게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인데요. 주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56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56쪽 제일 밑에 박스를 보십시오. 서경파의 중심 세력은 서경 세력과 신진 관료, 무인 세력, 묘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개경파들은 주로 중앙의 문벌 귀족들이 주로 개경파들인데요. 서경파들이 추구했던 건 풍수지리예요. 사실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뭔가 여러분 사상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풍수지리에 두고 있습니다. 풍수지리가 뭐죠? 명당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개경은 명당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서경이야말로 명당이고 만약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해서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요. 그 결과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실패하게 돼요.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실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단순히 그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마침 고려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던 금나라라는 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자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려면 수도를 좀 북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고구려의 옛 땅을 금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데 개경파들은 현실적으로 금나라와의 전쟁은 승산이 없다.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여러분 금나라와의 전쟁이 승산이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엊그제도 제가 전공을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고 역사를 좋아하는 법학과를 나온 어떤 사회 선생님하고 간단히 소주 한잔 한 자리가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약간 격앙된 어조로 결국 이런 패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했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영향을 좀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가 힘만 세다면 금나라를 쳐들어가서 얼마든지 땅을 넓히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더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금나라가 당시에요, 여러분. 만주와 몽골 그리고 북중국까지 석권해서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송나라를요 반토막 내버린 나라입니다. 이 얘기를 다룬 소설이 수호지예요. 수호지. 양산박에 있는 그 두령들이 수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빼앗긴 북쪽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죽어요. 그게 마지막 결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새드 스토리예요. 슬픈 이야기인데 수호지가 각 터프가이들의 각 이야기들이 막 중구난방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들이 갑자기 되게 웃겨요.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에 있는 두령들 108명 중에는요, 상당수는요, 정말 양아치들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 말종들이 있지 않은 것들인데, 갑자기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가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당시 중국인들에게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금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금나라랑 전쟁을 해서 이길 확률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길 승산은 없다. 현실적으로 4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낫지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해서 진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굉장히 무모한 얘기인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기를 쓰고 전쟁을 하면 북한을 통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요.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왜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원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지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되도록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경파들의
개경파들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꼴 보기 싫지만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 문벌귀족이라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경파의 편을 지금의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57페이지에 보시면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57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왜냐하면요, 신채호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이 서경천도 운동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 운동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쫄아붙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건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 그랬던 거고, 왜냐하면 일제시대 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강한 정신력 무장이 필요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금나라를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몇백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그럴 때 그냥 현실을 인정해버리면 누가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신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정신력을 불어넣어줘야만이 우리가 일본에 맞서 싸울 수 있겠죠.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죠. 체게바라가 얘기한 것처럼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꿔라 그랬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성은 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문불귀족 세계에서 이자겸을 비롯한 한 세력이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전했던 서경파들이 날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문불귀족들이 완전히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됐겠죠. 사실 이러면서 과거에 이자겸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게 돼요. 교만해지고 또 안하무인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하급 귀족들, 예를 들어 무신들이라든지 혹은 또 뭐 중류층이라든지 뭐 직업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마저도 뺏으려고 해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권력자들도요, 여러분들, 어떠한 권력자들도 그 밑에 있는 하급 귀족들의, 하급 기득권 세력의 도움이 없이는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서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사실 재벌 기업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요. 왜냐하면 일부 재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회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떡볶이 사업, 빵 사업, 뭐 중고차 시장 이런 것까지 뛰어드는 거죠. 근데 중고차라든지 떡볶이, 빵, 뭐 학원 이런 짜잘한 사업들은 본래 중소기업이 기존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대기업이 여기까지 욕심을 부려서 문화발처럼 사업을 확장하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이길 수가 없죠.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들은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여간에서는. 만약에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재벌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한다고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엔 망해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이고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은 반드시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훈이거든요. 마치 이 문벌귀족들도요. 무신 귀족이나 자기보다 좀 한 단계 아래에 이 하급 귀족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을 적당한 권력은 보장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챙길 건 챙기고, 그러니까 즉 대들지 않을 수준 정도의 기득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문벌귀족 사이가 점점 심화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문벌귀족들이 이 하급 귀족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마저도 조금씩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옛날에 여러분 이미 무신 정변이 일어나기 60년 전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신 이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젊은 무신이,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상장군이에요. 상장군이라면 정삼품입니다. 정삼품인데 정삼품이면요 지금으로 치면요 장관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란 말입니다. 장관급보다 조금 낮은 급, 차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관급의 인물인데 굉장히 높은 고위공무원의 아들인데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무신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문벌귀족의 아이들한테 이제 멸시를 당한 거죠. 무식한 새끼가 어디 여기 꺼져 냄새나는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 우리에게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까짓거 확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벌귀족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권력을 잡읍시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만약에 독한 마음을 먹고 저기 있는 글밖에 읽을 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있는 문벌귀족들 쓰려고 마음 먹으면 쓸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장남하건대 우리는
싸움을 할 줄 아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우리가 뺏어버리게 되면 우리끼리 자중질환에 빠지게 될 거고 굉장히 많은 우리 무신 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제해라.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더럽더라도 참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서로의 사륙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치를 문신들은 이건 잘하거든요. 야가 빠졌지만 최대한 출혈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통치 기술 이런 것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인데 사실 군인들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좀 정권의 방향이 와일드해지고 좀 무서워지거든요. 좀 그렇게 돼요. 좀 보시죠.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4번 57페이지에 무신정권의 성립 1.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요. 문벌귀족사회의 모순 1번 숭문천문, 그러니까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대하는 정책과 무신들에 대한 인격 모독, 의종의 실종 같은 게 겹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재밌는 건 2번에 보시면 보세요. 정중부 경대성 이민으로 이어지는 권력기구의 재편이, 그러니까 이 지배자의 재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앞에 2방은 제가 교재에서 빼놨는데 2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지배자가 4명이나 바뀝니다. 무신 최고 통치자가. 왜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죽고 죽이고 사실 이 외에도 끝없는 서로 간의 학살과 보복 또 보복이 끊이지 않게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무신정권 초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무신정권을 정리하고 강력한 1인 지배체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3번에 있는 최씨 정권입니다. 여기 체크, 별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괄호 3번에. 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최충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최충원 이후의 무신정권을 우리가 후기라 그러고요. 무신정권 후기. 최충원 이전에 있었던 이의방 정중부부터 시작해서 이의민까지 이르는 시기를 무신정권 전기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하면 후기가 전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둘로 구분하는 이유가 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전기라고 불리는 이 앞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혼란의 시기예요. 서로 막 장난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의 아버지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대혼란이 시작됐어요. 근데 최충원이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일단 최충원은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의민을 자신의 사병들을 끌고 와서 급습을 해가지고 처단시켜버립니다. 처단시켜버리고 당시 전국 곳곳에서 농민과 천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대체로 다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오히려 무신들을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무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신들은 멀리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아니면 멀리 보내버리고요. 문신들을 다시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최충원 본인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인들을 못 믿는 거죠. 또 본인도 반란을 일으켜서 이민을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방심하고 있으면 또 군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큰 뒤통수 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문신들을 다시 등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을 우리가 전형적인 의미에서 무신 정권이라기보다는 최충원 1인 지배 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최충원은 또 재미있는 게 앞에 있었던 정중부나 뭐 이의민 이런 사람들은 문화시중이라든지 이런 이성육부 중앙통치기구의 높은 고위 관직을 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본인의 신변을 노출시키게 돼가지고 본인들이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시중이 되면 끊임없이 도병만사나 이런 데 출두해야 되니까 관청에 왔다 갔다를 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다가 결국에는 암살당하거나 급습을 당하거나 이렇게 된 건데 최충원은요. 일절 어떤 관직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요. 여기 보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교종도감, 정방, 서방 이런 걸 만들어요. 교종도감이 최충원이 만든 건데요. 이 3번에 2번 이거 다 외우세요. 교종도감과 정방과 서방이 무엇을 하는 기구냐면 교종도감이 오른편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국정총괄기구예요. 최고 정치기구. 보충 설명란에 있죠. 그리고 정방이 그의 아들 최후가 만든 건데 인사기구고요. 그리고 서방이 역시 최후가 만든 건데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이게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존재했던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육부는 따로 있어요.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기구죠. 거기서는 이제 문신들이 일을 해요. 실제 근데 배후 조정은 자기 집 앞마당에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관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교정별감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거는 교정도감 자체가 국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수예요, 겉으로 보기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영리한 사람인 거죠, 최충원이. 노출돼봐야 신변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병과 대농장을 소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상남도 땅의 서쪽 진주와 그 주변 지역을 모두 개인의 소유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예요, 권력이. 왜냐하면 가장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병을. 그러니까 군사권도 쥐고 있고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겸 육군참모총장이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삼성그룹 회장 같은 존재예요. 돈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방과 삼별초란 기구 나오죠, 군사적. 이게 이제 사병들인데 이런 사병들까지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군사권과 경제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직책에 나가지도 않고 뒷구녕에서 다 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함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진짜로. 어떤 왕보다 더 대단한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이에요. 선생님, 그럼 최충원이 그냥 왕을 하지 왜 왕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자겸도 마찬가지지만 이자겸이 나이는 실패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이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자겸이 무리해서 본인이 새로운 왕조를 열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겸의 난이. 마찬가지로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본인이 새로운 나라를 열고 왕이 되는 것을 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괜히 무리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요.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충만한 그 지방에 있는 엘리트들이나 이런 집단들이 대대적으로 최충원의 반기를 들 겁니다. 따라서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죠. 본인의 나라인데 어차피 이미. 그럼 선생님 왜 이성계는 왕이 됐나요? 이성계는요. 최충원보다 훨씬 권력이 약했습니다만 망할 때가 됐어요. 이건 그때 가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고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폐차 직전의 자동차예요. 그거 아무리 엔진 부품 갈아봐야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는 차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성계가 아니고 다른 세력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새로운 개창이란 건 그런 시대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생뚱맞게 되는 게 아닙니다.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충원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요. 권력을 뒤에 앉아서 뒷방에서 꽉 잡게 된 거고요. 자, 이 무신정권기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자, 4번 사회의 독려범위. 이것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냥 쭉 줄 거 봅시다. 4번에 2번 보면 김보당에 난 조유창에 난 문신과 결탁한 교종 승려들의 반발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 3번에 신분해방운동으로 공주 명학소에서의 망이망소의 난 그리고 전주 관노비의 난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 만적의 난인데요. 이 만적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충원의 산노비입니다. 개인적인 소유물인데 이 사람이 몰래 노비들을 불러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반란이 있었고요. 농민 반란으로는 김삼희와 효심의 난이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고요. 저기 58페이지에 보시면 이 외에도 더 많은 농민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죠. 굉장히 많은 밀란들이 있었죠. 58쪽에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얘기됐던 것들이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농민 봉기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과거의 문벌 귀족보다도 더 지나친 수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이런 수탈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본래 B급이었던 무신이 A급이었던 문벌 귀족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하극상의 풍조가 많이 나죠. 즉 밑에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쟤들도 저렇게 권력을 잡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 이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 보면요. 왜 무신정변 이후를 고려 후기로 잡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벌 체제가 붕괴되고 전시과가 붕괴되고 농장이 확대되고 문화적으로 암흑기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문화가 부흥하기 시작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고려 후기로 잡는 겁니다. 이때부터를.
자, 이제면은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대외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하나 보이실 겁니다. 58페이지에. 그죠? 58쪽에 이 지도를 보시면요. 10세기 후반, 12세기, 13세기, 14세기 하면서 지도의 변천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고려는요. 칠판 잠깐 보시죠. 고려라는 나라는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가요, 외국의 침입은 많이 받지만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중국이 통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대신에 중국이 통합되어 있으면 국제 질서가 안정되면서 전쟁은 별로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공식에서 어긋나는 나라가 이 고려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송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다음에 들어서 통일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정말 재미있는 게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러면 기분 나빠하겠다. 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송나라라는 나라가요. 정말 재밌는 나라인 게요. 중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나라예요. 근데 중국 역사상 가장 힘이 약했던 통일 왕조예요. 돈과 힘이 왜 이렇게 언밸런스 하냐고요?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상대적인 건데 당시 전 세계의 모든 상업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제 규모가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 플러스 유럽연합 플러스 러시아 플러스 인도 플러스 중국 플러스 일본 정도 합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잘 나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탐구하는 시간은 아닌가. 여기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볼 건데 어찌됐든 정말 거대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두세 단계 앞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동아시아에서도 고려나 베트남, 일본 따위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송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돈이면 다 되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송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을 여기 거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고려 초에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죠. 고려가 이렇게 있고요. 거란이 요나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이쪽에는 여진족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이 뭐 서하. 근데 우리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 나라니까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란하고 송이 주로 부딪혔어요. 주로 이제 부딪혔는데 송나라가 거의 거란한테 져요. 그러면 이제 중국 통일 왕조들은 어떻게든 결국에는 복수를 해요. 유목민족들한테. 처음엔 좀 당하는 것 같아도 워낙 그 인구나 자본이 앞서기 때문에 끝끝내는 이겨요. 과거에 한나라, 당나라 다 이겼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송나라는 좀 하다가 얻어 터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돈으로 해결해요. 이 거란 입장에서도 송나라를 통치할 만한 여력이 있는 그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던 게 거대한 구렁이, 보아뱀이 자기보다 덩치가 2배, 3배 이상 큰 동물들을 종종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뱀은 씹지를 못하게 되면 그냥 삼키거든요. 그러다가 죽어요. 죽는 경우를 본 거예요. 보아뱀인가 뱀이 큰 소를 이렇게 잡아 삼켰는데 그만 너무 큰 놈이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이 위가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몸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죽어버려서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영토 확장은 오히려 멸망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은 굳이 무리해서 송나라를 완전히 먹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송나라의 그 기름진 땅, 그 넓은 상권 이런 걸 먹고 싶죠. 왜냐하면 여기서 북쪽에서 춥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송나라가 그걸 간파하고요. 거란에 2년치 예산을 줍니다. 매년 세패라 그러는데 거란에 2년치 예산을 줍니다. 사실 그 거란한테는 정말 큰 돈이죠. 2년치 국가 예산을 준다니까 얼마나 큰 돈이지만 송나라 입장에선 별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저한테 뭐 1년에 한 1억씩 준다 해도 이건희 회장한테는 별 탈이 없는 거죠. 저한테는 뭐 당연히 1억씩 들어오면 큰 돈이죠. 그래서 송과 거란 사이에서는 돈으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송이 과거의 당나라나 한나라처럼 동아시아 세계를요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거란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고려를. 거란이 고려를 괴롭히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송나라하고 고려가 친해요. 근데 사실 고려가 뭐 송나라를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친했던 건 아니고 송나라가 워낙 선진국이니까 이 나라로부터
뭔가를 흡수하고 싶은 거죠. 배우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기술을 받고. 근데 이것조차도 거란은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고려와 송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돈으로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배신하고 송나라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면 거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인데 이때 이미 송나라가.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란이 통치하고 있는 이 상당수의 땅은 과거 고구려의 땅이니까 고려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번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고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거란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59페이지에 보면요. 1번 거란을 치니까 격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우리는 이 1차, 2차, 3차를 이해하시면 돼요. 59쪽을 보시면 1차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 송과의 교류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8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원래 뻥치는 걸 좋아하니까 사실 이 80만 대군이라는 건 과장된 숫자일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수십만 대군이 내려왔던 건 확실해요. 엄청 무서웠겠죠. 네, 수십만 대군으로 성종 때 이미 거란군이 쳐들어왔는데 고려에 있는 군인이랑 군인 다 긁어먹어봐야 이 군대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희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에 신하들끼리 태조 왕건 때 넓혔던 땅, 즉 평양 주변의 땅을 모두 거란한테 주고 군신관계를 맺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희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왜 합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협상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갔다 오겠다 하면서 유명한 외교 담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줄 거 두시면 이번에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세치 혓바닥으로 군대 한 명도 동원하지 않고 땅까지 넓히는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냐? 외교 싸움에서의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인데요.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서희의 외교담판 개념 플러스 사료 한번 읽어보시죠. 거란의 장군이었던 소손영의 주장,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를 개성한 것은 우리 거란인데 왜 고구려 땅을 엿보는가? 왜냐하면 거란이 세운 요 나라야말로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거고 니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거니 고려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가당치 않고 북진 정책도 웃기는 얘기다. 더구나 바다 건너 있는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니네가 오늘이 우리가 이렇게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만약 고려가 지금까지 넓혔던 땅을 다시 우리에게 갖다 바치고 조공을 보낸다면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자 서희가 여기서 위축되지 않고 협상을 하죠.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개성하였다. 왜냐하면 나라 이름이 고려이고 이거 보십시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고구려의 수도는요. 지금 고려 땅 수중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고구려의 적통 후계자인 것이다. 왜 왕건이 평양을 이렇게 아꼈는지 아시겠죠? 그걸 그대로 써먹은 거죠. 땅의 경계를 따지자면 당신들의 동경, 그러니까 요양인데 이게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여기 저 꼭대기 있는 지역이 요동반도 여기인데 거기까지도 우리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압록강 유역의 땅도 본래 우리 영토인데 여진족이 몰래 자리를 잡고 간악한 짓을 하고 있으므로 길이 막혀서 니네 나라에 못 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다시 찾아 길이 열리게 되면 어찌 우리가 너희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거죠. 절묘한 겁니다. 일단 첫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도 우리 땅이고 심지어 땅으로 치자면 니네 나라의 수도 5개 중에 2개가 우리 고려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고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선영이 갑자기 분노를 했겠죠. 사람 열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싹 빠지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고 당신들과 군신관계를 맺어서 당신들을 임금으로 섬기고 싶다. 사대관계를 맺고 싶은데 고려와 이 거란 사이에 여진족이 껴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영토를 넓히고 당신들과 국경을 맞댈 것이니까 그러면 조공사절을 보낼게. 한 가지는 들어주는 거죠. 뭐냐 하면 거란이 원하는 건 고려와 거란의 군신관계예요. 임금과 신하관계를 맺는. 이 군신관계라는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란이 임금이 되고 우리가 신하가 되는 건데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거란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나라니까 이 정도 관계를 맺게 되면 거란도 고려를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신이란 건 임금과 신하 형식적으로. 그렇다면 임금이 신하를 아무 이유 없이 쳐들어가서는 안 되죠. 신하가 임금을 쳐들어가서도 안 된 거예요. 일종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를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군신 관계로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로 대등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원 국가들과의
차라리 우리가 더 우위에 서든가 아니면 동생이 되든가 아니면 신하가 되든가죠. 대등한 관계라는 건요, 여러분 언제든지 서로 간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군신관계에 맺어져 있는 상황이면 군신관계를 파기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은 광개토대왕 때처럼 군신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 왜 우리의 신하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장수왕은 고구려 때 장수왕은 그냥 니네가 원하는 군신관계 맺어줄게 대신에 안 쳐들어올 거지 이렇게 해서 평화를 얻은 거거든요. 중국과. 이걸 맺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이쪽 지역, 이게 강동육조라는 지역인데요. 고려 땅이 아니었는데 더 넓혀버립니다. 오히려.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그러니까 뭐 손해본 건 하나도 없고 땅만 넓혔죠. 사실 서희가 정말 영리한 사람이게 거란군이 80만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한 4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40만 설이 더 정확한 설인데 거란의 인구가 여러분 150만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40만이면요 거의 모든 병력을 동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병력으로 거란이 우리 고려가 비록 거란보다 힘이 약하지만 이 병력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항복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에요. 몇 달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몽고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몇십 년을 버텼습니다. 고려가. 그렇게 되면 이 40만이나 되는 병력이 고려에 묶이게 되면요. 그 틈에 송나라가 분명히 치고 올라옵니다. 따라서 이 병력을 보고 딱 간파한 거죠. 이거는 오히려 겁을 주기 위한 병력 동원이구나. 만약에 한 10만 명 정도 들어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겠죠. 이건 정말 쇼하는 거구나 이것들.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소선영도 할 말이 있는 게 당연히 거란 황제가 소선영한테 뭐라 그러냐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와라. 끝까지 전쟁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빨리 하고 겁주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얻어낼 거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2차 보겠습니다. 고려가 이 말을 안 들어요. 말만 이렇게 해놓고 강동육조만 확보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총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거란하고 군신관계도 안 맺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란이 쳐들어와요 다시.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박살나요. 개경이 함락되고 정말 크게 당했는데 시간이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되고 송나라가 군대를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자 빨리 철수를 해야 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란군이. 그래서 형제관계를 맺습니다. 광화를 맺고요. 거란을 형, 우리를 동생 이 정도로 하고는 돌려보내요. 일단은.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사실 박살났어요. 양규의 선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록 졌지만 양규 장군이 돌아가는 거란군을 몹시 괴롭혔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도요, 계속해서 고려가 거란의 말을 듣지 않자 거란이 이번에는 진짜 단단히 준비하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10만 명의 병력으로 내려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한번 고려를 진짜 멸망시켜볼 심산으로 쳐들어온 거죠. 장기전까지 대비해서 충분한 군량을 확보하고 내려왔는데 이미 우리가 그 2차 침입 때 한번 박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죠. 이게 유명한 규주대첩입니다. 체크해 두십시오.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20만의 고려군이, 오히려 고려군이 더 많죠. 20만의 고려군이 10만의 거란군을 아주 아작을 내버리죠. 그래서 2,700명의 군대만 돌아가고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거란군이. 자, 이 전쟁으로 더 이상 거란은 고려를 도발하지 않게 되고요. 5번 결과를 보시면 고려와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 드디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서로의 영역에 터치하지 않는 편해진 거예요. 평화를 얻은 겁니다. 드디어. 아시겠죠? 체크해 두시고 또한 이 승리를 이끈 강감찬 장군은 중요한 건의를 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고려가 또다시 거란 침입을 받을지 모르니까 수도인 개경에다 성을 쌓고 이게 나성이고요. 동그라미 또 고려와 거란 사이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59쪽에 계속 5번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과에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와 거란 사이에 평화가 수립되고 동아시아에 평화가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진족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네, 고려하고 거란은 이제 뭐 평화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하는 일에 터치 안 해요. 터치를 안 하는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여진족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대대적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2번 자 60쪽에 여진정벌과 동북구성인데요. 바로 괄호 2번을 보실까요? 윤관의 정벌. 네, 윤관이 중요합니다. 윤관이 이끄는 부대가 별무반인데요.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지역에 구성을 쌓습니다. 동북구성.
위치를 보자면 오른쪽 지도를 한번 제가 따로 그려볼게요. 강동 육지와 동북 구성의 위치는 반드시 여러분이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쪽이 강동 육지고요. 네, 이쪽이 동북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 육지와 동북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동북 구성은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반환시켜줘요. 돌려줍니다. 아니 왜 애써 넓힌 땅을 다시 돌려줍니까 하시겠지만 당시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관리하기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래 여러분들 윤관 생각에는 이랬던 거죠. 뭐냐면 여진족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 여진족의 근거지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진족의 근거지를 토벌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아예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여진족들이 감히 까불겠느냐 이런 소리인데 동북구성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여진족이 끝도 없이 이 동북구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를 도발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여진족에게 조공받는 조건으로 동북구성을 돌려줘요. 윤관은 이것 때문에 화병 걸리고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는데요. 좀 있다가 이게 대박이에요, 이 나라가. 자, 지금 송과 거란, 고려 사이에 평화가 수립됐어요. 별탈이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진족이 급성장을 하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요. 송나라도 남쪽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제국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나라와는 우리 고려가 군신관계를 바로 맺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반발이 뭐였다고요?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세등등했던 금나라도요. 또 100년 만에 바로 망합니다. 누구냐면 금나라 위에 있었던 몽골족.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족 중에 제일 야만인들인데요. 글자도 없던 이 야만인들이 국가를 통합하고는 금 멸망시킵니다. 좀 이따 여기 있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서하 멸망시킵니다. 이것뿐입니까?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 서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해서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던 키예프 대공국. 키예프 대공국의 이 철기병은 너무나 전설적인 유럽 중세의 가장 유명한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서아시아 이슬람 국가들,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나중에는 결국 남송까지 멸망시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 잡아먹는 나라로 등장하게 되죠. 당연히 고려라고 해서 몽골의 침략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자, 과연 항복하고 나라를 갖다 바칠 것이냐. 자, 이게 두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차피 고려의 민중들은 어떤 이유든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원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려의 권력자들이라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몽골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작은 기득권이나마 받아가지고 몽골의 식민지 속에서 식민지의 관리로, 지배자로 몽골이 뭐 고려를 직접 지배하진 않을 거니까 남던가. 그럼 계속해서 기존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한번. 자, 이 당시가 최후입니다.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인데 싸우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 번의 침입이 있었는데 몽골과의 전투는 사실 우리가 별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전투를요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서 열심히 싸웠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주로 졌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씩 열심히 했던 전투들이 있겠죠. 몇 개만 보시면요. 예를 들어 3번 60쪽에 3번 몽고와의 전쟁에서 2번에 보시면 몽고의 침입 때 1차 침입 때 보면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항전했던 얘기 있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는 김윤후 장군이 처인성, 경기도 용인의 처인성에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 살리타가 이때 죽었어요. 그래서 몽골군이 일찍 철수해요. 이런 전투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를 좀 알아두셔야. 충주성 전투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만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매번 이런 식이에요. 여러 번 쳐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고려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일부러 본보기로 더 잔인하게. 그리고 맨날 강화도 앞바다에 가서 빨리 넘어와 이런 겁니다. 근데 강화도는 몽고가 배를 탈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넘어와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고려군이 메롱메롱.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은 죽을 맛이죠. 아니 강화도에 있는 왕과
무신 정권의 귀족들이야 뭐 백성들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말은 쉽죠. 하지만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걸 떠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서 군생활 얘기해보면 군대에서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훈련이 있고 이 훈련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되게 몸이 녹초갖고 피곤한데도 야간에 막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서고 적은 수면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훈련을 받고 작업을 하고 이런 군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일정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시도 때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구타와 폭력이었거든요. 구타와 폭언. 언제 어디서 갑자기 제가 고참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실제로 구타가 굉장히 심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데를 갔어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불안해. 왜냐하면 종종 어쩌다 한 번씩 갑자기 툭 치고 깨운 다음에 끌고 와서 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게 뭐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뭐 제가 잘못했다고 꼭 맞는 게 아니고 제 쫄병이 뭐 제가 관리하는 제 부하가 뭐 실수를 하면 같이 두드려 맞을 때도 있고, 그냥 정말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저희 내무반의 고참한테 괜히 이유 없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밤에 불침못 쓰다가 몰래 우리 내무반 들어가지고 저를 깨운 다음에 따라와. 한 다음에 저 끝에 탈수장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탈수기가 쭉 있는 곳인데 거기 문 잠그면 소리가 안 들려요, 바깥에서. 거기서 두드려 패고 다시 돌려보내고, 와,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정말 불안한 거예요. 정말 특히 1병, 2병 때는 너무 불안하고, 상병 때도 계속 불안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상병 한 6호봉, 7호봉 때까지도 맨날 맞았거든요. 이거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상병 한 7, 8호봉 되니까 뭐 선임 상병 이래가지고 부대를 이제 저희가 직접 돌리는데, 부대를 돌리면 사고 안 터지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그래도 병장들이 가끔 저희들을 두드려 패긴 했지만 그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덜 불안한 거예요. 이게요. 저는 그래서 이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역사학과를 2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간 거니까, 이거 몽골과의 항전 기간에 고려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구나. 진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저는 기껏해야 저 맞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고 괴로울 뿐이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지가 찢겨질지도 모르고 모든 식량이 뺏길지도 모르고 정말 극한의 고통이 이를지도 모르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죠. 이길 수 없다면. 그죠? 결과에 보시면 국토가 황폐해지고 민생이 파탄되고 대장경판을 만들긴 하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대장경은 불타고요. 황룡석 구충목대도 불타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전쟁을 그만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무신 정권이 붕괴될 때쯤 드디어 이게 같이 갑니다, 여러분. 무신 정권의 붕괴와 몽고와의 강화가 같이 가는데 몽고한테 항복을 해요.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가요. 선생님, 그러면 이 몽고와의 항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항전을 바로 하지 않고 바로 항복을 했다면 몽고는 우리 고려를 그냥 몽고 땅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강화의 조건이 뭐였냐면 왕실은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왕실이 비록 몽고의 간섭을 많이 받았지만 왕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려 왕조가 있던 몽고의 지배를 받던, 이건 일제강점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 고려의 지배층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 개화파나 뭐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분명히 다르죠. 인권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또 민족의식이 성숙해서 계급을 초월한 뭐 어떤 한국인이나 민족의식이 있었던 시기고, 고려 때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백성들은 평화를 빨리 원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가 유지돼요. 하지만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5번에 보시면 삼별초죠. 예, 괄호 5번에 역시 중요합니다. 삼별초는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 거부하고 이 이동 루트를 잘 보세요. 배중손이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강화도, 진도, 그리고 배중손은 죽고 그다음에 김통정의 지휘하에 제주도까지, 즉 강화도와 진도와 제주도로 행선지를 바꿔가면서 끝까지 몽고에 저항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려와 몽고 연합군에 진압되게 됐고요. 끝까지 항전했던 삼별초 항전도 이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의 끝없는 저항으로 우리는 어찌됐든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몽고는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내정을 간섭하고 수많은 자원들을 수탈해 가려고 했겠죠. 이게 바로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바로 61페이지에 보시면 4번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이라 하면서 원간섭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원간섭기 이후에 일어난 정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진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역시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